이 계획이나 준비 단계에 있을 때는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그게 추진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공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연구원 현황은 공개인가요? 비공개인가요? 원래는 이제 연구원에 대한 그런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근데 요청하신 분이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정보가 거기에 들어있을 때는 그걸 삭제하거나 그걸 이렇게 제외하고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검이 안 돼서 받으신 분이 그걸 이제 활용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켜야 되는 그런 규범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규정에는 여러 가지 지정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해당 사업의 설명이나 기업 경쟁력에 보탬이 되는 인증서나 시험 성적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면 심사 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대표자, 주요 경영진의 이력, 우수한 연구원의 확보는 사업계획서의 주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구성 내용에 회사 현황에서 대표자 경영진, 기술진 인적 현황, 조직 인원 현황은 필수 사항입니다. 즉, 연구원의 경력은 어필할 사안이지 감춰질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최근 시민이 청구한 2018년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서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에서 법률 구조를 들어 개인정보라 하여 연구진 현황만을 비공개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연구의 현황 자료가 개인정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그걸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정식으로 이제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만들어져 있고 구두로 하게 되면 개인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 대한 것들 내용을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서로 요구했을 때 의회에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가리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단 말씀이시죠?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이게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를 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보입니다. 지방자치법 구조 6항, 정보공개법 구조 6항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그 6항에 각 항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라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법령에 나와 있는 규정 내용이 예, 이것은 이제 제외 사항으로서 충분히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된다고 정책적인 판단이 되면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정보공개 업무 편람 중 나주시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에도 사업계획서 첨부 연구원 현황은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미 종결된 사업상 공개 원칙 중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해당 법 제9조 2항에 해당되므로 공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 자료들은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를 한달지 아니면 소송과 관련돼 있다 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제공된 자료가 또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 주의 의무가 있어요. 주의 의무가 있는데 취득한 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제공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제공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일반인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
그 부분이 비공개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행안부의 공공정보 데이터 자원개방 공공기관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는 86.6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시민 알 권리 충족에서 부족한 측면으로 다가오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자료를 의원이 요청해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장의 그 사인이 들어가는 공문이 필요한 거고요.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의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일반 사인이 신청했을 때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자료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두로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의회와 집행부와 그런 특수성 때문에 직원들이 협조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경우는 제공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공하지 않는다는 법정 근거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즉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의 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생단체 회원의 성명, 지책, 연락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자료 제출의 범위에서도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폐회 중인 경우에도 제41조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기관은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뭐 행정사무감사를 한달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조사 기간 동안에 상임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의장님의 어떤 결재를 받아서 요청하는 공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적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비회기 동안에 구두나 유선을 통해서 요구하는 자료는 일반 사인으로 간주를 해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을 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 판단은 집행부가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개인정보라고 판단할지에도 정보공개에 관한 주관은 집행부가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취급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제공받은 분이 그 정보를 본인만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이렇게 알렸을 때는 그분이 또 그에 맞는 책임을 법에 의해서 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청구한 정보가 공개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해 있는 경우에도 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난 4월 8일 시장님 지시 및 훈시 사항에 의정활동 자료로 제출된 자료가 SNS를 통해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제공받은 사람의 이름이나 쪽수를 장마다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문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정보 공개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업무 편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년간 행정의 어떤 절차로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심지어 감사실 팀장을 통해 본의원이 밴드에 게시한 문건을 내리도록 종용을 했고 요청한 감사 결과 자료마다 보안을 글로 삽입하고 의정 자료라는 직인을 집어 제출을 했습니다. 공유 또는 지시하셨습니까?
사실 그 문제는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이나 의무편란에 보면 감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출받은 경위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적시한 내용 중에서 청소 영역 관련 감사 자료에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 6항을 들어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를 위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 아니 된다는 내용을 첫 장에 삽입을 했습니다. 혹시 감사실이 다른 법률이라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에 해당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알고서 본 의원을 겁박한 것인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완도군에서 의원이 감사 자료 유출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방자치법상의 비밀 누설 조항을 적용시켜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기초의원이 요구받은 자료를 주민을 주든 언론을 주든 아무 관계가 없고 의원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행정감시권을 가진 특별한 위치에 있어 비밀로 분류된 이외 자료는 의원 임의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시를 내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습득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36조, 38조, 시행령 49조에 보면은 의원의 의무가 있고요, 지방의회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9조에 보면 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또 의원으로서 자료를 어느 정도 선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제 최근의 상황들은 저희들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좀 국가업무와 관련해서는 외교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이 후배를 통해서 자료를 취득해서 공표를 함으로 인해서 당사자는 파면이 되고 당의 의원님도 그거는 보안과 비공개 정보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그 사료를 적용시키시면 안 되시고요. 자,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제출 요구 기한 내 비제출 시에는 200만 원 과태료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으로 볼 때 상당한 기일을 넘겨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또는 누락을 시키고 또는 과잉으로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부지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상 기관 대립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 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능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립시켜 설치함으로써 두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 및 기능 분담의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본래 존립 취지에 반하는 월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나주시는 2월 19일자 나주시 고령친화 조성 중장기 계획 학술영역 2,400여만 원, 4월 3일자 백가람 혁신도시 지역발전 분송 용역에 4천만 원가량 총 6,400만 원의 학술 영역을 모 여성 기업에 발주하였습니다. 문제는 불과 2개월 미만의 두 건의 학술 영역을 특정 모 업체에 발주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업체가 학술 영역의 핵심 요소인 전문성을 갖추었냐는 하는 점입니다. 전문성은 학술 영역 업체의 연구 경력과 책임자의 전문 영역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업에 대해 부탁업체의 연구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 바랍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그 전문성 이런 부분들은 그 주격심사 기준에가 엄격히 나와 있습니다. 2억 원 이상에 대한 것들은 전문 그 수행 능력이 70점 그리고 가격 점수가 3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2억에서 1억 사이는 이제 좀 더 바뀝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는 수행 능력 점수가 40점 그리고 가격이 60점 그리고 1억 원 이하는 수행 능력 점수가 35점 가격이 65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역 수행 능력을 가격을 가지고 이제 기준에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5천만 원 이하는 소규모로 보기 때문에 능력보다는 가격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가격이 5천만 원 이하는 가격이 문제고 전문성이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고령 친화도시 조성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초기령 사회 대응을 위한 도시조성 WHO 인증을 대비한 국내 문헌연구, 8대 영역에 대한 조사연구, 설문조사, 정책연구가 세 가지였습니다. 국내 문헌연구와 정책연구는 지난 2018년 11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305페이지에 달하는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상세히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대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만 남았는데 해당 과에 확인한 결과 설문조사만 작성한 후 조사와 취합하는 것에 해당 과가 실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설문조사 작성에 2,400여만 원을 들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었습니까? 그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해서 WHO 회원도시 가입을 하려면 거기에 지켜야 되는 자치단체의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8대 영역으로 해서 우리 시가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WHO 가입을 위한 이런 그 전문적인 용역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설문조사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2,400만 원을 투여한 게 아니고 WHO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나주시가 역할이 뭐가 있느냐,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긴 겁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뒷가람 혁신도시 지역발전 효과 분석 영역 과학치 시설을 보면 조성이 완료되는 구성과 향후 과제 정리 필요성,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정책 경정치, 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필요성 증대라가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 과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영역을 해당 피영역 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거기 이제 작수계를 제출할 때 보면 그 연구원들의 숫자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 자료를 보니까 책임 연구원이 한 분 계시고 연구원이 2분 그리고 보조 연구원 한 분 해서 4명이 용역을 이렇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 기간이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 용역을 수행하는데 적격하다고 판단돼서 요청이 있어서 그 업체로서 계약을 했고요.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족했다고 판단될 때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5천만 원 이하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고 인적 구성이 돼 있으면 영역을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선정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전문성이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 지침상 가격의 규모에 따라서 전문성 확보 정도가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주시에 등록된 학술 연구 영역 업체가 70개이며 그 안에서 전문 업체를 선정함이 기본이며 주요 과업일 때는 관내 업체에 발주하여 우수한 영역 결과를 얻는 것이 최선이며 중복된 영역에 대한 낭비는 소극적 행정의 표본이라 할 만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수업체를 선정을 하려면 일단 용역비가 단가가 높아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5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적격 심사를 통해서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그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굳이 다른 자격 요건을 두지 않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인큐베이터 역할과 같은 거죠. 지역에서 영세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자격을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에도 나와 있지만 소위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분들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그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용역을 맡아야 된다면 맡을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하는 그런 영세 업체들도 기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역량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용역의 취지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 영역일 때 일반적으로 자격증이나 그 경력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술 영역일 때는 그렇게 무분별한 선정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의 과학적 방법론을 따라 기초와 응용분야를 세분화하여 17세기 이후로 체계화 전문화되어 왔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 여타 사회과학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사례가 된 영역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와 도시학과 또는 도시계획과 전문가가 수행해야만 하며 피수탁 업체도 그에 대한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학술 연구 영역을 혼자서 이렇게 책임 연구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한다면 그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4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대로 그 수준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서로 역할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아주 고도화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그걸 미처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그 지역사회 자체가 때로는 공동체라고 해서 서로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가격이 좀 적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해서 얼마든지 그런 그 수행 실적들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물품이나 시설 영역인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학술 영역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 계획의 정책 영역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에 불과할지라도 이 다음 영역에 있어서 학술 영역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그 영역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수행 중인 그런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선정 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한 걸러졌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최소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련법상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격을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있으면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 정도 업체면 충분히 이 정도의 영역은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 건에 관해서 소통정책실에서의 견해는 혁신도시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한정만 했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표기도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도 안 했거니와 용역심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수행하기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수행하기 전에는 그 사업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 요건이 되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집행부에서 사회과학을 보는 기본적인 시점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립은 돼 있죠. 그럼 이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유치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발전을 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이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겠다 이런 걸 판단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계약을 할 때는 이 일반적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일일이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그 염려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은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보시고 그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좀 흡족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또 질문을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선정 시점을 말씀드린 거고 수행 과정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위탁하신 피위탁 업체에 대한 부분은 조금 후에 다른 국장님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더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철명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시죠? 예. 네, 10분 더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예. 나주시는 2018년 7월 10일자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 조성 추진센터 민간인사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객관적 평가 항목으로 제안업체 공신력 30점, 주관적 평가 항목으로 사업 수행 능력 3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35점에 해당되었습니다.
주관적 평가는 제안업체 간 상대 평가에 의하게 되었는데 초기 영역을 수행한 동신대 산업협력관에게 편중된 주관적 평가가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평가에 당사자 부장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었어요. 지적 대상이었고요. 연습해보고 있습니다. 2018년 수탁기관 선정 구비 서류 중 서약서 내용에 따르면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동신대 산업협력관은 제출하였습니다. 또 운영 제안서에는 제안업체 현황으로 관련 전문 인력 현황이 기재되어야 하고 부문별 책임자 성명, 직위, 주요 업무 수행 능력, 근무 능력, 자격증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이미 받았고 고지 내용 4번 항목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및 이용기간을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제출받았습니다. 또 제안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협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에는 협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짐으로 신중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나주시에 제출된 서류는 허위가 없어야 하며 연구원 현황이 기재돼야 하며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았고 제안서의 별첨 제출도 협약서에 준한다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정책 학술 영역의 핵심 경쟁력은 연구원의 숨겨진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량을 제안서에 담아야 하고 그 내용이 연구원의 학력, 경력, 자격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센터장 포함 26명 연구원의 현황은 매우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그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일단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제안서와 선정되고 나서의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안서라는 것은 우리 나주시에서 준 시험지의 답안지일 것이고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일단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민간 위탁 사업자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나주시에서 제시하는 사업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안서 단계에서 아마 연구원 인적사항이 없었을 거고요. 없었을 겁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걸 저희 물론 저희들은 제출하겠죠. 근데 아마 정확하게 기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의 학력과 경력이 허위라면 그 정책